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은 한국 발전 전후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먼 옛날에는 한국인들은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에는 한국인들만큼 시간 약속이 철저한 사람들이 없다며 칭찬의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인들의 시간 개념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인이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상상치도 못했던 나라인 한국에서 제 삶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보다는 중국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미국인들은 거의 다 중국을 싫어하지만 저는 사업가인 아버지처럼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그래서 중국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수시장이 엄청난 중국은 굉장한 기회의 땅인 것처럼 보였고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중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대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 이번에는 직접 중국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었다며 자국 홍보에 열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처음 도착한 중국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을 꼽아보자면 중국도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도시 간에 이동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2달간 중국의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전답사를 다닐 생각이었기에 꽤나 험난한 여정을 감수하고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로 방문할 도시인 광저우로 이동하기 위해 중국 공항으로 들어간 저는 상상 이상으로 최악이었던 중국의 공항 서비스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일단 중국 공항의 직원들은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요. 저는 몇 번의 해외여행 경험이 있지만 공항에서부터 영어가 안 통하는 곳은 난생 처음이었기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나마 배워둔 짧은 중국어가 아니었다면 제 중국에서의 여정은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러나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건 중국 공항 직원들은 굉장히 불친절했고 일처리 수준도 엉망이었던 것인데요. 외국인에게 질문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해달라는 영어가 쓰여있는 옷을 입고 있는 중국인 직원은 제가 영어로 말을 거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가던 길을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도움받을 사람 한 명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어찌어찌 비행기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중국인 직원은 탑승구는 여기가 아니라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확인해봐도 이곳이 맞는 것 같았지만 저는 설마 직원이 틀릴까 싶어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탑승구에 갔음에도 다른 직원은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직원들마다 말이 다 달랐고 결국 저는 이곳저곳 정신없이 오가느라 옷은 땀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시간의 여유 시간을 두고 공항에 도착했지만 매뉴얼이라는 게 없는 중국인 직원들 때문에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제가 처음 갔던 탑승구가 맞았고 저는 얼빠진 중국인 직원들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의 실수에 대해 공항 측에 맹렬히 항의했는데요. 중국 공항 측은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주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금 전에 저를 다른 출입구로 계속 보냈던 멍청한 직원들처럼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연락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락한 다른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부서로 연락해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했죠. 이러다가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았고 저는 그냥 중국에 학을 뗀 채 가장 빠른 표 하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기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도 SNS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저는 너무 심심해서 중국 공항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SNS에 공유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도 없고 잠잠하던 공항에서 제가 탈 탑승구를 소개해주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영어를 할 수 있는 중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왔고 제게 정말 뜬금없이 궁금한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냐며 친절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에는 정말 별처럼 무수히 많은 CCTV가 달려 있었고 이들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중국 공항에 대한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보이니 이들은 보여주기식 친절을 베푼 모양이었죠. 공포에 질린 저는 그저 탑승구로 가서 조용히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제 창가 자리를 빼앗는 중국인 아줌마와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수많은 중국인들은 저를 질리게 만들었고 결국 중국에서의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끔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 나라의 발전은 전부 보여주기식이었고 중국의 처참한 시민의식을 보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거대한 거품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2달간 계획했던 중국 일정을 전부 취소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온 제가 지금 돌아가 버린다면 너무 민망해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옆 나라인 한국까지 들렸다 오기로 마음먹었죠. 솔직히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여자들이나 좋아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남자인 저는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나 여동생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나 노래에도 관심이 없었고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서 이제는 제 주변의 남자인 친구들도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다들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건지 직접 경험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이 나라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중국은 그저 보여주기식 랜드마크만을 건설해서 랜드마크 사이에는 낙후된 곳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국은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져 있었거든요. 한국은 남에게 보이는 것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었고 엄청나게 균형적으로 발전했구나 싶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꽤나 늦은 시간이었기에 긴장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늦은 시간에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불운하게도 지도를 찾아보니 제가 예약한 숙소는 골목길 으슥한 곳에 있었기에 더욱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어요. 차에서 내려서 숙소로 찾아가는 길 내내 저는 한국에서 위험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리에 수많은 불빛들과 밤이 깊었는데도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게 점포들, 그리고 조용히 그들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매너 있는 한국인들을 보다 보면 한국은 밤에도 범죄 걱정 없이 여유가 넘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늦은 밤 골목길을 혼자 걸어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숙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에는 계곡, 산, 밤문화, 그리고 한강이라는 바다만큼 넓은 강이 있었고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울에서의 이주일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서울은 시간을 잊게 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고 역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그러다 저는 한국을 먼저 다녀온 친구의 SNS 계정에서 제주도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었고 한국에 오게 된 이상 절대로 지나쳐선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음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날 먹었던 닭발이 너무 자극적이었는지 배에서 엄청난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신호가 끔찍한 사건을 초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채 저는 공항 화장실로 달려갔죠. 한국 공항의 화장실 시설은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중국은 칸막이도 굉장히 낮았고 중간중간 변기 커버에 금이 가 있거나 누가 밟은 것처럼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화장실의 칸막이는 몹시 높고 변기나 기타 시설들도 굉장히 깨끗해서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한 한국의 화장실은 오히려 제게 치명적이었고 저는 끔찍한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너무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공간 안에 있을 경우 발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운하게도 저는 너무나도 완벽한 한국 화장실에서 발작 김새를 눈치챘지만 볼일을 보는 중이라 제때 탈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된 공간에서 공황 발작을 시작하고 말았죠. 지금쯤이면 비행기 시간이 다 됐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가 제가 들어간 화장실 칸에 노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까스로 발작에서 벗어나 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빌다시피 말했죠. 그러자 문을 두드리던 남성은 제 입에서 흐르는 침을 닦아주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를 안정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발작 증세가 잦아들자 저를 화장실 밖에 넓은 공간으로 데려갔는데요.
그는 그제야 자신은 공항 직원이라고 밝힌 뒤 근처에서 물까지 가져와 줬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며 조금의 안정을 찾으니 아까부터 누군가를 찾는 듯한 방송소리의 정체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이름을 부르며 탑승구가 바뀌었으니 바뀐 곳으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 하나를 위해서 방송을 해준다는 말인가요? 중국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저를 의식해서 일부러 친절하고 서비스 좋은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호의 하나만으로 저를 챙겨주다니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공항 직원이 제가 있던 화장실로 찾아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제가 도착하지 않자 탑승구가 바뀐 사실을 모르는 건가 해서 저를 찾으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작 사실을 항공사 측에 알렸고 항공사 측에서는 직원들과 승객분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저를 기다려주기로 했다는 답변을 줬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며 안정을 취하는 지금까지도 그들은 계속 저를 기다려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시간 약속을 어겼는데도 그를 위해 비행기 시간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혹시 몰라 다급히 탑승구로 향했고 저를 정말로 기다려주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 하나만을 위해 시간 손해를 감수한 한국인 승객분들은 아무도 늦은 저를 째려보거나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제가 공황 발작이 일어났고 쓰러져서 늦었다고 솔직히 말했죠. 그러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한 듯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한국인들은 제 솔직한 말을 듣고는 미소를 보여주며 제게 박수를 보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건 한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겠죠.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지연이 된 상태였죠. 당연히 이건 천재지변이고 항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항공사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간식과 음료, 기념품 등을 챙겨주며 승객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 미국 공항에 10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항공사에서는 왜 여유 있게 오지 않았냐며 비행기를 못 타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의 형편없는 서비스와는 달리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다려줬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전부 챙겨줬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비스와 한국인들의 인품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계획했던 중국 사업 대신 한국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감동적인 서비스는 한번 경험하면 계속해서 한국을 찾게 되거든요. 저는 학교 졸업 전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한번 더 방문할 예정이고 그때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오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모델 출신의 이탈리아 미녀가 분노한 채 욕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그녀는 지금 한국 전라도의 땅끝 마을에 있다는 점인데요. 그녀는 수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신은 배신을 당했다며 한국인들은 원래 뒤통수 치는 게 취미냐며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마르타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가명이지만 제겐 가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꽤나 촉망받는 모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델 일을 사랑하고 패션도 사랑하지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일에 관심이 갔는데요. 모델 일은 평생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을 정도였죠. 그래서 눈 딱 감고 2년만 디자인 팀에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게 좋은 제안이 오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마르타, 모델에게 2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니?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이리 철이 없는 거니? 사실 저는 꽤 인정받는 모델이고 같은 모델업계의 남자들이나 돈 많은 사업가들이 구애를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이상형이 워낙 확고해서인지 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남자 모델들은 꽤나 섬세하지만 너무 마르고 약해서 남자다움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고 사업가들은 섬세한 면모가 많이 떨어지고 그저 허세만 가득했거든요.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남자를 만나고 싶었기에 연애조차도 몇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일하게 된 의류회사에서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종섭이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동양인은 작고 왜소할 거라는 편견과는 달리 그의 키는 웬만한 이탈리아인들보다 컸고 체격도 다부진 게 몹시 강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는 이탈리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종섭 씨는 이탈리아 남자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도와줬거든요. 또 그의 성품은 어찌나 바른지 그가 맡은 팀은 항상 화목했죠. 이것만 봐도 한국 남자와 이탈리아 남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팀은 정기적으로 회식이라는 것도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회사에서 이어진 인연끼리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저는 이들의 특별한 회식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척 가장하고 이들의 회식에 참여해보기로 했죠. 종섭 씨는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자신이 식사를 하러 갈 때면 꼭 주변 사람들이 식사를 했는지부터 챙기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거든요. 저는 기획팀이 회식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 은근슬쩍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종섭 씨는 제게 식사를 했는지부터 물었고 저는 염치불고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획팀의 회식에 함께하게 됐죠. 놀랍게도 회식 장소는 종섭 씨네 집이었는데요. 그리고 종섭 씨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저희에게 대접해주기 위해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종섭 씨의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의 집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3초 만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를 자랑했거든요. 모든 셔츠와 바지는 완벽한 다림질이 된 상태로 걸려 있었고 그 외의 옷도 널브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죠. 그리고 청소 상태는 또 어찌나 깨끗하던지 이건 제 남동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자취하는 남동생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의 집은 돼지우리 그 자체였거든요.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엄마조차 그의 집을 치우는 것을 포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인 종섭 씨는 몹시 섬세하고 가정적인지 굉장한 청소 상태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를 하는 와중에도 세탁기를 돌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세탁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그는 조금씩만 소분해서 세탁기를 돌렸거든요.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니 그는 한국인들은 원래 흰옷별로, 속옷별로 전부 따로따로 세탁을 한다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탈리아인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세탁기를 거의 돌리지 않습니다. 돌린다고 해도 그동안 모아뒀던 흰옷들, 색깔 있는 옷들, 속옷, 심지어 신발까지 함께 넣고 한꺼번에 세탁을 하죠. 하지만 종섭 씨는 주기적으로 세탁기를 돌리는 청결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그의 가정적인 모습에 정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의 요리는 완성되었고 종섭 씨는 이탈리아 음식과 한국 음식을 모두 요리해줬는데요. 그 요리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한평생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지만 종섭 씨가 만든 감자전과 삼겹살 구이가 어찌나 맛있던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한국 요리부터 공략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끝내고 저희는 거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종섭 씨가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빈 접시들을 설거지하기 시작하더군요.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다니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종섭 씨에게 한국인들은 원래 다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종섭 씨는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모아뒀다 설거지하면 냄새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설거지거리를 모아뒀다가 하면 게으르다며 어머니께 야단 맞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네요. 아마 모든 한국인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집안일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큰 키와 몸집을 가졌음에도 몹시도 가정적인 이 한국 남자의 매력에 저는 그야말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섭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어요. 종섭 씨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길래 힘들게 표를 예매해서 축구 경기장에 함께 간다거나 공부를 그렇게나 싫어하던 저였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종섭 씨에게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섬세한 종섭 씨와 비교한다면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는 축구 경기장에 갈 때면 꼭 한식 도시락을 싸와서 저를 감동시켜주곤 했고,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게 대견하다며 한국어로 적은 편지를 준다거나 각종 한국 관련 기념품들을 챙겨줬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다정한 걸까요? 그의 한없이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니 저는 뭔가 그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한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종섭 씨도 제가 성이 차지 않는지 어느 날부터는 저와 거리를 두며 멀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급격하게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종섭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죠? 그러자 종섭 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저도 마르타 씨와 진지하게 만나보려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마르타 씨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죠. 모델로 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르타 씨는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 생각했는데 저와 거의 20살은 차이 났거든요. 한국인으로서 40대인 제가 20대를 만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의 나이가 많을 거라는 건 그의 직급을 보면 예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남녀가 만나는데 나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저는 도저히 종섭 씨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 없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저는 종섭 씨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간 설득한 끝에 결국 종섭 씨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럼 한 번만 더 만나보고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뛸 듯이 기뻤고 그렇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출근을 해보니 그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연락도 안 받아서 기획팀 사원들에게 물어보니 종섭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2주나 휴가를 썼다고 했죠. 저는 말없이 장기 휴가를 가버린 그가 이해가 안 됐지만 종섭 씨를 믿었기에 얌전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2주가 지나고 저는 오랜만에 종섭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며 평소와는 달리 예쁜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정말 혼절할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종섭 씨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내 충격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거면 잘해주지라도 말지. 저는 뒤통수를 때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종섭 씨를 찾아서 왜 도망간 거냐고 따지기라도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자신의 고향이라며 보내주던 사진을 구글에 일일이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향을 대한민국의 끝이라고 말했던 점과 여러 특징들을 고려해본 결과 종섭 씨가 간 곳은 한국의 해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즉시 있는 휴가 없는 휴가를 전부 사용해서 곧바로 한국의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며칠 내내 종섭 씨가 보여준 바닷가 주변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그의 사진과 같은 해안가와 마을을 발견해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마을회관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갔고 방송 중인 것처럼 보이는 할아버지의 마이크를 빼앗았죠. 그러고는 종섭 씨에게 배운 한국어를 사용해서 종섭 씨의 이름과 한국어 욕을 10분 내내 퍼부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다들 무척이나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종섭 씨는 그 방송을 들었는지 허겁지겁 마을회관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정말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렇게나 세련되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상한 모습은 여전하더군요. 그는 욕을 퍼부으며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저를 조용히 달래주었고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는 저와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있었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휴가를 써서 한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했고 그동안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자리 잡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모시는 것만이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곳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동안 살기로 다짐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겐 아직 창창한 미래가 있는데 이런 시골 어촌 마을에서 남의 어머니를 모시게 할 수는 없었다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자기가 뭔데 저를 멋대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와 함께라면 저는 땅끝 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바닷속까지 따라 들어갈 자신이 있었어요.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참. 그렇게 저는 해남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답니다. 막상 와보니 해남의 어촌 마을도 굉장히 멋진 곳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하나 짓고 살아볼 생각이에요. 나중 일은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벌써부터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전라도 땅끝 마을까지 찾아온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살고 있는 알반이라고 합니다. 리옹은 미식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빠 또한 레스토랑 요리사로 일하고 계시죠. 특이한 점이라면 아빠는 어렸을 적에 꽤나 촉망받는 축구선수로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은 골키퍼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키가 180cm인 아빠의 신체 조건은 골키퍼로서 활약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아빠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축구를 포기하고 요리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셨지만 항상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열등감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키가 작은 사람들을 보면 키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며 작은 키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 화살은 주로 리옹을 찾는 동양인들로 향했죠. 동양인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체격도 왜소했거든요. 저는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동양인을 싫어하는 아빠가 부끄러웠지만 그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동양인들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거든요. 레스토랑의 드레스 코드를 무시하고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오는 사람들은 100% 동양인들이고 프랑스인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지 자신들만의 언어로 주문을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본적인 포크나 나이프의 사용법도 모르는 최악의 테이블 매너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동양인들이라며 말이에요. 저는 모든 동양인이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말하며 그들의 국적이라도 알아오라고 했는데요. 다음날 아빠는 그건 전부 한국인들이었다며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었거든요.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전부 매너 있고 신사적이었고 어느 때 보면 프랑스인들보다 훨씬 예의와 매너를 중요시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제가 파리에 놀러 갔을 때 방문했던 한식당에서도 한국인 사장은 엄청나게 청결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인 손님들 역시 굉장한 테이블 매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TV 속의 한국인들은 몹시 매너 있던데요. 그러자 아빠는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반, 그러면 교양 없는 장면을 TV로 내보내겠니? 나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인 배우들은 키도 엄청나게 크더라. 동양인이 키가 큰 게 말이나 되니? 내 레스토랑에서 민폐를 끼치는 한국인들은 전부 왜소하고 키가 무척이나 작은 걸 보면 한국의 TV에는 따로 선발된 배우들만이 나오는 것 같구나.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은 아시아 국가 중에 신장이 가장 큰 사람들 중 하나고 체격도 서양인 못지않거든요. 사실 저는 키 큰 사람이 이상형이기에 한국의 이와 같은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선 통계에 감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 신장이 큰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한 걸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유럽인이 동양인보다 작은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며칠 후에 아빠의 레스토랑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가 말한 한국인의 정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빠의 레스토랑에는 동양인 무리가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경악스럽게도 그들은 포크와 나이프도 내팽개치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파스타를 집는 교양 없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국적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죠. 제가 본 한국인들은 이렇게 키도 작고 왜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샤워한 지 한 달은 돼 보이는 시큼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은 딱 한국인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졌죠. 저는 그들의 진짜 국적이 예상이 갔고 그들 몰래 중국어 번역 앱을 켜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번역해 본 결과 역시나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들이 왜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러나 5분 뒤에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들은 테이블을 마구잡이로 내리치며 무례하게 직원을 부르더니 이내 번역기를 들이밀었거든요. 그리고 그 번역기에는 자신들은 한국인인데 서비스 메뉴 하나만 갖다 달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한국인 친구를 만들려는 프랑스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카페에서 일하는 제 친구만 봐도 한국인들만 보면 음료나 디저트를 서비스로 주며 호감을 표하곤 하죠. 그런데 도대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받는 특별 대우를 어떻게 안 건지 이들은 한국인인 척하며 단물만 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생충 같은 수법에 치가 떨렸고 직원에게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주방에 계신 아빠에게도 중국인들의 수법을 낱낱이 말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처럼 키가 작고 왜소하며 매너가 없으면 전부 중국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줬죠. 그러자 아빠는 놀라운 제안을 하시더군요. 알반, 사실 내게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척이나 실망했던 터라 안 간다고 했단다.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랜만에 가족여행도 갈 겸 같이 한국에 한번 가보지 않겠니? 제겐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저와 아빠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부터 키가 엄청나게 큰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전에 말했듯이 제 이상형은 키 큰 남자였기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 남자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제 기질은 아빠에게서 물려받았는지 아빠도 프랑스 여자들보다 훨씬 길쭉한 한국 여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빠의 침 흘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고 이번 여행에서 저를 공주 모시듯 모시지 않는다면 엄마에게 이 사진을 그대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한국인들의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여기 아시아 맞니?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비행기에 타서 다른 대륙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물론 한국인들이라고 전부 다 키가 큰 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대체로 180cm인 아빠보다 키가 컸지만 한국의 노인분들은 키가 작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온 아빠는 프랑스에서처럼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노인이더라도 무척이나 다부졌고 아시아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체격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뭔가 기세에 눌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기 시작했고 아빠는 연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내 레스토랑에 있던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정말 시끄러웠거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나 조용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이야.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인들을 욕할 수준도 안 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지키고 있었고 아빠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창문 밖을 내다보시며 한국의 자연과 경치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눈동자는 키 크고 날씬한 한국 여자들만을 보느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확실히 한국 여자들은 매력적이긴 했어요.
분명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처럼 어려 보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렇게 날씬할 수 있는 건지 그녀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여자들은 전부 모델 지망생인지 이렇게 동안의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저희는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운이 나쁘게도 저희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탄 모양이었는데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에서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동양인은 키가 작아서 싫다던 아빠는 한국 남자들의 큰 키와 체격에 저절로 숨겨져 버렸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거대한 나무였다면 아빠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쯤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파묻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좋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파묻혀 있는 입장으로서 아빠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 정도 혼잡함이면 사람들에게 나는 각종 땀 냄새에 찌들었을 것이고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들의 냄새였다면 그 자리에서 질식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청결한 사람들인지 좋은 향기만이 가득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쾌적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아빠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찾는 동양인들의 정체는 중국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원래 목적이었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한지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학생인지 전부 앳된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아빠는 그만 한국인 남학생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다지 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자존심이 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빠의 키가 180cm인데 팔꿈치에 얼굴을 맞다니 화날 만도 했죠. 그리고 실수로 팔꿈치를 휘두른 한국인 남학생은 키가 19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몹시 예의 바른 성격인지 그 즉시 아빠에게 사과를 하며 괜찮냐고 물어봤고 아빠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화가 많이 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모델처럼 보이는 늘씬한 한국 여학생이 가방을 뒤지더니 자신이 가진 반창고와 바르는 약까지 꺼내서 아빠에게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지 저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르르 내린 뒤 저와 아빠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 쟤네 얼굴을 보니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같았는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죠? 한국인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러자 아빠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강력히 부인하시더군요. 남자는 최소 190cm는 돼 보였고 여자도 너보다 크더라. 그런데 학생인 게 말이 되니? 분명 그들은 회사원일 거고 그들이 맞춤으로 입은 옷은 교복이 아니라 회사 유니폼일 거야. 사실 아빠도 정답을 알고 계신 눈치셨지만 저는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마침 근처에 한국 역사박물관이 있길래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시아의 범주를 넘어선 무지막지하게 큰 신장과 엄청난 체격을 가진 한국인들은 근대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키가 엄청나게 작았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평균 키가 쑥쑥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이들은 유럽인들보다 키가 커지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유전자까지 전부 노력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에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빠는 자신은 운명을 스스로 바꾸지 못했고 결국 과거 속에 머물게 되었다며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끝까지 노력해볼 걸 자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죠. 그러고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국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확실히 한국인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존경할 만했죠. 한국인들은 피땀 흘려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이제야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경스러운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얹을 생각을 하는지 저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괘씸해졌습니다.
아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야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부터 중국인들에게는 국물도 없을 거라고 목청껏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저보고 한국 여자는 키가 크고 예뻐서 좋다고 말씀하시며 다음 휴가 때도 함께 한국에 오자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방금 전 눈물을 흘리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유부남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키가 큰 한국 남자가 이상형이 되었던 참이라 아빠의 제안을 승낙해버렸죠. 아빠의 모습을 보면 바람둥이 같은 프랑스 남자는 도저히 못 믿겠기도 하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아시아의 한계를 벗어난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부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일도 할 겸 여행도 할 겸 한국에 방문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져온 모든 전자기기들을 부숴먹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 여성은 눈물을 머금고 프랑스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우연히 듣게 된 한국인들의 조언을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클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화상회의가 주를 이룬 아주 강도 낮은 업무만 맡게 되었죠. 아무래도 저는 업무 특성상 몹시 바빠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해왔기 때문에 취업을 한 뒤로 한 번도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요. 어차피 재택근무라면 이참에 해외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휴가까지 붙여가며 한국에 가기로 했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건 바로 저희 가족이 한국 브랜드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가족은 정말 옛날부터 삼성, LG, 현대 등의 한국 브랜드를 선호해왔습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전에도 말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브랜드 네이밍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특성 탓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 어떤 것을 구매하더라도 항상 성능과 내구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거든요. 아빠가 우연히 구매한 LG의 세탁기는 십수년째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 뒤로 부모님은 한국 브랜드의 모니터, 노트북, TV 등 집안의 모든 것들을 한국 제품들로 채워 넣으셨어요. 심지어 한국 전자제품은 너무 오래 써서 정신을 못 차린다 싶으면 그냥 주먹으로 한번 내리치면 처음 샀을 때와 똑같은 성능을 보여준다니까요. 어쨌든 한국 제품은 엄청난 성능과 고장이 날 낌새가 보이지 않는 굉장한 내구성을 보여주고도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하니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요즘 부모님께서는 한국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긴 합니다.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그에 비례해서 가격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의 기술력을 대체할 다른 마땅한 브랜드를 찾지 못하셨고 결국 계속해서 삼성과 LG 브랜드 제품만 구매하고 계시죠. 특히 아빠는 한국 브랜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셨고 삼성의 기술 박람회나 한국의 디지털 마트도 꼭 방문해보고 싶어 하셨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건강할 때 한국을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아빠 대신 제가 한국에 방문해보고 한국 브랜드의 기술 박람회나 한국의 각종 우수한 인프라를 휴대폰에 담아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 휴대폰과 노트북도 삼성 브랜드고 그렇게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듣던 대로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제가 탈 버스가 몇 정거장 전인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등이 전부 다 전광판에 적혀 있었고 버스는 단 1초도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왔거든요. 도대체 이런 걸 계산하는 기술은 어떻게 구현해 놓은 건지 프랑스에서는 버스가 10분, 20분 늦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한국처럼 전광판을 설치해 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볼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버스가 10분 이내로 늦으면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성실하게 운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정도로 엉망진창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준 높은 기업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몹시 안정적으로 보였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홍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쁜 카페가 많다고 들었고 예쁜 카페에서 작업을 좀 할 생각이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역에도 열차의 도착 예정 시간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곧 도착 예정인 열차를 보고 빠르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완벽한 실수였어요.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뛴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고 저는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노트북을 엉덩이로 깔아뭉개 버렸는데요. 이윽고 들려온 빠직하는 충격적인 소리는 넘어진 고통도 있게 만들 만큼 공포스러웠죠. 저는 조심스레 노트북과 손에 쥐고 있다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린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노트북은 충격적인 상태로 박살나 있었고 나중에 안 거지만 휴대폰은 충전이 잘 안 되더군요. 저는 절망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여행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회사의 업무와 화상회의까지 해야 하는데 노트북이 박살나다니 이건 사실상 한국 여행 종료와 더불어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트북 수리는 어림잡아 한 달은 걸리기에 한국에서 수리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아빠가 떠올랐어요. 아빠에게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와 각종 전자제품들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터무니없는 실수 때문에 아빠의 소원을 못 이뤄드려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저 자신이 한심해졌거든요. 저는 좌절했고 그렇게 박살난 노트북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도착 예정인 열차를 타기 위해 뛰어가던 한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제 지갑이나 화장품 등을 챙겨주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를 달래주기 시작했죠. 많이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자신이 탈 열차까지 포기해가며 저를 달래주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아픈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다들 아리송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삼성 노트북 아닌가요? 그럼 그냥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치면 될 텐데요? 저는 약간 화가 났어요. 한국인들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거든요.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한 달이나 되는 수리 작업을 받으라는 건 도저히 현실성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인들을 믿던지 비행기표를 다시 예매하던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국인들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친절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한 명은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를 위해 연고를 내어주었고 한 명은 내용물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제 가방을 정리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게 영어로 도움을 주던 사람은 지도를 보더니 이 정도 거리면 자신이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건지 솔직히 노트북을 빠르게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되었지만 이렇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받은 저는 금세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착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센터 직원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리기사를 소개해줬는데요. 그리고 제 노트북과 휴대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수리기사는 연신 표정을 찌푸리며 제게 절망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이거 많이 망가졌네요. 노트북은 기판과 액정까지 손상되었고 휴대폰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충전 단자가 손상되어서 충전이 잘 안 되네요.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나가겠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한국도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거라 확신한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역시나 안 되는군요. 저는 내일 당장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아쉽지만 프랑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한국인 수리기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보는 표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오래 걸린다면 하루를 뜻하는 겁니다. 처리해야 할 작업이 꽤 있기도 하고 한 4~5시간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되겠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프랑스에서는 예약을 안 하고 수리센터에 찾아오면 대기 시간만 4시간은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박살난 노트북과 휴대폰을 고치는데 4~5시간만 걸린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리기사의 표정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해 있었고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근처의 카페로 가서 덜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수리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5일 같았던 5시간이 지나고 저는 수리센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것처럼 고쳐져 있는 제 노트북과 휴대폰을 발견할 수 있었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달은 걸리는 작업을 5시간 만에 처리하는 건 도저히 현실적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리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예상했었는데요. 이건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리 비용이 턱없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이 비용이 맞냐고 재차 물어봤는데 한국인 수리기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충전단자 부품만 교체하고 센터에서 보관 중인 부속품을 가져다가 납땜해서 연결했습니다. 비싼 부품도 안 들어가고 수리 과정도 간단한데 이런 작업에 돈을 받을 수는 없죠. 가끔 손님들이 유럽에서는 똑같은 수리에 10수만 원은 달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여긴 한국이잖아요. 노트북 수리도 한국의 기술력이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랍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사후 서비스 따위의 개념이 없고 사후 판매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즉,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수리 비용까지 확실하게 뽑아먹겠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비싼데 수리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이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새로 구매할 거 아니면 얌전히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욱 신뢰감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브랜드를 사랑하게 된 제 자신과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프랑스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저는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서비스는 제게 기적을 선사해줬죠. 저는 너무 감사해서 수리기사에게 팁을 지불하려 했지만 수리기사는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고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고등학교 실습생도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인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저는 한국의 예쁜 카페들에서 효율성 높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화상회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여러 수준 높은 인프라를 사진과 동영상에 담았죠. 내일이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인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한국의 엄청난 인프라와 서비스를 경험하고 눈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렸고 느려터지고 허접한 프랑스의 서비스를 다시 받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어지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한국인들은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것도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인들에게 프랑스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과연 서비스 사막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및 유럽에서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이 손상됐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는 미국 여학생이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 한국인들에게는 남이 택배에 손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들의 실체를 전부 목격했어. 하지만 이 미국 학생은 다음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한국인이 남이 택배에 손을 댔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 출신의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제게 있어 학창시절은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성격도 소심했던 탓에 왕따를 당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반대로 이 시기에 제 꿈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친구가 없던 제가 유일하게 관심 있어 했던 건 바로 컴퓨터였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아무도 읽지 않는 컴퓨터공학 책을 뒤져보며 컴퓨터 개발 실습을 해보는 건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렇게 저는 특기생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며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죠. 가난했던 제가 대학교, 그것도 제가 원하는 진로인 컴퓨터과학과로 진학하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늘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중국대학교의 장학생 초청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중국대학교에서는 세계 각국의 컴퓨터 인재 중 장학금을 받고 1년간 문화교류를 할 대학생을 찾고 있었고, 가난했던 제 사정상 이 조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학비 무료에 오히려 용돈까지 지원해주며 중국에서의 숙식까지 전부 지원해준다니 해외 경험이 전무하고 해외로 나갈 돈도 없던 저는 고민 없이 이 공고에 지원했죠. 그리고 성적이 우수했던 저는 자연스레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속았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숙식을 지원해준다더니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중국 기숙사는 오물과 쓰레기투성이에 화장실은 전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문과 변기 커버는 전부 뜯어져 있는 처참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인 룸메이트들은 어찌나 지저분하던지 그들의 침대는 이미 수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한 몸을 낼 공간조차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제 자리에서 잠을 청하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 자리도 곧 쓰레기 천지가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나 고평가되어 있던 중국 음식은 중국인들이 인구수로 밀어붙여서 고평가를 받게 된 건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이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미국 출신인 저조차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점점 야위어갔죠.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바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물건을 어찌나 잘 훔치던지 이들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줬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바람이라도 쐬려고 나오면 전공책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프랑스 출신의 한 친구는 노트북까지 도난당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도가 해외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리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물론 기숙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택배 도둑질이 워낙 심해서 저희는 택배 도착 시간만 되면 경비실 근처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택배 도난 사건은 끊이질 않았죠. 저 또한 방심한 사이에 중국의 유명 쇼핑몰에서 주문한 고가의 키보드를 도난당하고 말았는데요. 이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제겐 엄청난 타격이었고, 저는 즉각 경비실에 들러서 도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비실이나 기숙사 복도에는 CCTV가 십수대는 설치되어 있었기에 당연히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경비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학생들끼리 잘못 가져갈 수도 있지. 쪼잔하게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정 억울하면 너도 하나 훔치면 되잖아? 저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사람도 경비라고 근무하다니 저는 중국의 악을 떼며 즉각 경찰에 신고했죠.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기숙사 CCTV의 상당수가 모형 CCTV였고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던 프랑스 친구가 노트북을 찾으려고 예의주시한 결과 CCTV 사각지대에 숨어서 긴 장대를 이용해 택배를 낚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모습을 동영상까지 찍어놨다고 했는데 중국 경찰들은 영상을 보고도 중국인들 편만 들더군요. 저는 중국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1년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야 했기에 결국 저는 죽기 살기로 지옥 같은 중국 생활을 버텨내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학교에서는 약속했던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통보를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 개발했던 소스코드를 전부 내놓고 가야만 약속했던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컴퓨터 전공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스코드는 억만금을 주고도 못 바꾸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의 평생의 연구 성과가 달려있는 보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 친구들은 전부 학교 측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중국 학교 측은 소스코드를 내놓지 않을 시에 약속했던 지원금도 없고 숙식비, 등록금을 전부 청구할 것이며 미국으로 돌려보내주지도 않을 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학교의 해외 장학생 프로그램은 그저 연구 도둑질을 위한 사기극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난했던 저는
강제로 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전부 뺏기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핵심 기술을 도둑질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의 연구 성과까지 모조리 훔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미국으로 귀국하려던 그때 한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이름나 있기도 하고 한국이 주최한 프로그램에는 한국 기업 체험 및 인턴십 기회 등 실용적인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걸 빼앗겼던 터라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가는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한국대학교에 가보니 저는 우수한 한국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에게 밀려 상대도 안 되더군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늘 1등만을 했던 저는 한국에서는 잘해봐야 10등 언저리였어요. 특히나 학과에서 1, 2등을 오가는 한국인 학생들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타고난 천재였어요. 지금 당장 구글에서 활약해도 모자랄 것이 없어 보일 정도였죠. 물론 한국 생활도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한국대학교의 기숙사에 지원하려다가 중국에서의 경험에 트라우마가 생겨버렸고 결국 중국에서 받은 돈을 보태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자취방은 정말 엄청나더군요. 일단 보안부터가 몹시 철저해서 건물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탁기, TV, 에어컨 등 미국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구비하기 힘든 전자제품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은 도둑이 없는지 택배들이 문 앞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중국에서는 도둑 때문에 택배 하나 받기 위해 몇 시간이고 대기를 해야 했고 미국에서는 아예 고객과의 대면 배송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여의치 않은 상황일 경우 비대면 배송을 해주는데 그마저도 30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도둑들의 타겟이 되죠. 하지만 한국은 귀찮아서 아예 택배를 늦게 들여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국 대학교에서는 공동 출입문에 택배를 무더기로 방치해놓고 알아서 찾아가게끔 하고 있기도 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택배를 두고 그걸 아무도 안 훔쳐가다니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었죠. 제 옆집 한국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옆집 문 앞에는 생수가 계속 쌓여 있었는데 사람이 출입하는 소리는 나는 것을 보니 의도적으로 생수를 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물건을 밖에 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바로 도난을 당했겠죠. 하지만 이런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한국의 치안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한국인들이 허세를 부리거나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날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옆집의 생수가 교묘하게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생수가 하나씩 눈치채기 힘들게끔 줄어들고 있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한국 치안과 시민의식도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의심이 확신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날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배송해주는 말도 안 되는 배송 시스템이 있고 저는 그 시스템으로 마우스 하나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배송이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가 지나도 배송이 안 왔고 저는 이건 도둑의 짓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곳은 저렴해서 경비실도 따로 없었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중국과는 달리 CCTV도 없었죠. 또한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경찰에 신고하기도 꺼려졌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무조건 자국민 편만 들던 중국 경찰들 때문에 외국 경찰이라면 뭔가 두려워졌거든요. 저는 한국도 똑같이 외국인을 차별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혼자분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하루가 더 지난 뒤 제 집 앞에 어떤 메모지와 함께 택배 하나가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격적이게도 그건 제가 주문했던 마우스였고 메모지에는 자신은 아래층 집사람이고 택배가 잘못 왔는데 자신은 주말에 잠깐 본집에 내려갔다 와서 이제야 돌려준다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 건물에는 CCTV도 없고 그래서 훔친다고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배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어떤 범주를 넘어선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옆집의 생수도둑의 정체도 알게 되었는데요. 언제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여자도 제 바로 앞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 포장되어 있는 생수 하나를 꺼내서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녀의 방이 좁기 때문에 그냥 생수를 복도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간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으니까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제가 생각했던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있어도 물건을 훔치는 미국, 그리고 똑같이 CCTV를 신경도 쓰지 않고 훔치지만 그 CCTV마저도 가짜인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CCTV가 있어도 각자만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한국의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한국인들의 정직한 심성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중국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남의 코드를 베끼고 훔쳐오는 것에 급급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 나가거든요. 따라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기초부터 탄탄한 한국과 스스로 터득하려 하기는커녕 남의 기술을 훔쳐오려고만 하는 뼈대 없는 중국 중에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또 성공할지는 불보듯 뻔한 것 같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